예비 창업 패키지는 말 그대로 예비 창업자를 위한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 및 법인 설립 등기를 하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간혹 기창업자분들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데, 원칙적으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폐업을 하지 않았어야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39세 이하 청년층 우대, 특정 기술 분야 특별 전형, 혁신 기업 지원 등 세부 우대 조건이 공고별로 따로 있으니 꼭 확인해서 조금 더 유리한 분야로 신청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창업 지원이 혁신 기술 및 제조, 서비스업 위주로 한정되기 때문에 금융, 부동산,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 후 3년 이내에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이 3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기업 형태로 지원하므로 창업팀의 업력, 매출, 투자 유치 여부 등도 평가에 참고되는데요. 최근 무상 지원 사업들의 취지가 창업기업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진행되다 보니 창업기업 확인서를 통해 내가 창업기업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역시 예비 창업 패키지와 마찬가지로 유흥업, 사인성 산업 등 지원 제외 업종이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사업계획서에서는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이 가장 핵심입니다. 투자자나 평가자는 창업자가 어떤 문제를 인식했고 그것을 어떤 차별화된 방법으로 해결하는지 가장 먼저 보고 싶어 해요. 따라서 서론 부분에서 고객의 불편이나 시장의 문제점을 명확히 짚어주고 내 솔루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풀어줄지 이야기해야 됩니다. 다른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문제와 해결이 설득력 있게 연결되어야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제출 양식에 페이지 제한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경험상 10에서 13페이지 분량으로도 충분히 합격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밀도 있게 내용을 담는 것이지 억지로 분량을 늘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심사위원들은 핵심이 빠진 장황한 사업계획서를 싫어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은 과감히 줄이시고 핵심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상지원 사업계획서 양식에서도 보통 20페이지 내외 분량을 가이드로 제시하고 있고 실제 평가에서도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담은 계획서가 좋은 인상을 주기 때문에 글자 크기나 문단 간격을 편법으로 줄여 빼곡히 쓰기보다는 가독성 있게 편집하면서 제한 페이지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넣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 페이지가 모자란다면 요약 도표나 그림으로 공간 활용을 해보세요. 따라서 분량보다는 내용의 밀도가 중요하며 꼭 전달해야 할 내용 위주로 압축해서 작성해주세요. 문제, 해결 방안, 시장 분석, 사업 모델, 팀 구성, 재무계획 순으로 구성하면 자연스럽습니다. 각 무상지원 사업별로 권장하는 양식이 있으면 해당 양식에 따라 문제, 해결 방법, 확장, 팀, 흐름으로 작성하시면 체계적이에요. 먼저 해결하라는 문제와 대상 고객을 설명하고 다음으로 나의 솔루션이 무엇인지를 제시합니다. 이어서 시장 규모와 경쟁 현황, 수익 모델, 마케팅 전략 등을 포함하고 마지막으로는 팀 역량과 재무 계획을 써주면 됩니다. 큰 틀은 정해져 있으니 그 순서에 맞춰 내용을 채워나가 보세요. 문제 정의와 해결책은 사업 계획서의 꽃입니다. 여기를 잘 써야 심사위원회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주의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문제는 곧 해결책과 이어지도록 쓰세요. 둘째, 문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막연히 불편하다 보다는 시간이 하루 2시간씩 낭비된다 와 같이 수치로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셋째, 아이템 소개는 세 줄 안에 핵심이 나와야 합니다. 넷째, 너무 기술 중심으로 쓰지 마세요.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이 어떤 효용을 주는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른 제품과 뭐가 다른지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세요. 이런 차별화 한 줄만 있더라도 임팩트가 강해집니다. 사업 계획서에서 시장 조사는 필요한 만큼 핵심만 담으면 됩니다. 내 제품이나 서비스의 타깃, 시장 규모, 고객 특성, 그리고 경쟁 현황 정도를 파악해 제시하세요. 방대한 리서치보다는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해줄 핵심 수치 몇 가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총 시장 규모나 성장률, 잠재 고객 수치 등을 인용하고 경쟁사 대비 내 장점 정도를 요약하면 충분해요. 지나치게 상세한 시장 보고서를 옮겨 적기보다 사업의 기회를 보여줄 수 있는 핵심 데이터 위주로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한 넣는 것을 권장합니다.
데이터와 통계는 앞서 언급한 대로 사업 계획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료 인용은 가능하면 2, 3년 이내에 최근 데이터를 찾아 시장 규모, 성장률, 고객 설문 결과, 기술 동향 등 관련 수치를 인용하면 계획서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때 출처는 간단히 표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본문 중에 출처 또는 각주를 활용해 URL이나 자료명을 밝히시면 되는데요. 본 가이드북처럼 괄호나 각주로 처리하면 되고, 너무 분석적 출처나 너무 전문적 출처는 심사위원이 찾아보지 않으니 공신력 있는 기관, 연구명을 위주로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단, 출처 없는 통계 남발은 금물입니다. 심사위원 입장에서 이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거지? 라는 의문이 든다면 신뢰가 떨어집니다. 창업 패키지 지원자분들이 흔히 범하는 실수가 시장 자료 없이 주관적 판단만 적는 것인데 꼭 수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무계획은 현실적이고 간략하게 잡는 것이 좋은데요. 무상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금 사용 계획과 향후 수익 전망을 보여줄 수 있으면 됩니다. 너무 세세한 회계 자료보다는 예상 매출과 비용을 큰 범위에서 추정해 손익분기점이 언제쯤인지 설명하세요. 특히 지원금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으로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심사위원들은 숫자의 절대적 정확성 보기보다는 창업자가 자금 계획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하니 합리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됩니다. 재무계획은 숫자이지만 사실 글쓰기만큼이나 논리가 필요합니다. 주의할 점은 첫째, 숫자의 근거, 둘째, 일관성, 셋째, 현실성. 이 세 가지입니다. 근거 없는 숫자를 쓰지 말라는 것은 매출이든 비용이든 어떤 가정에서 나온 건지 밝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1년 차에 고객 1만 명 곱하기 객단가 5만 원은 5억 매출. 이런 식의 산출 근거를 적으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관성은 사업계획서 다른 부분과 재무 내용이 어긋나지 말라는 겁니다. 현실성은 너무 낙관적으로 잡지 말라는 것이죠. 평가자들은 보수적으로 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비용은 다 포함됐는지, 매출은 보수 계산했는지 살핍니다. 그리고 지원금 사용 계획은 항목과 금액을 꼭 명시해야 합니다. 정부 돈을 받는 입장이므로 어디에 쓸지 투명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위 표기에 신경 쓰세요. 만원, 천원 단위 구분이 애매하면 혼동을 주게 됩니다. 깔끔한 표와 단위로 보는 이가 헷갈리지 않게 작성하세요. 네, 혼자서도 선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상지원 사업에는 1인 기업이나 팀원이 없는 대표도 많이 참여해요. 중요한 것은 대표자의 역량과 준비성입니다. 팀원이 없을 경우 내 경험과 전문성을 잘 강조하고 필요시 외부의 멘토나 협력 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면 보완이 됩니다. 물론 역할을 분담할 팀이 있다면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초기에 완벽한 팀이 없는 경우도 많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사위원에게는 혼자서도 이 사업을 해낼 추진력과 전문성이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나 첨단 기술이 없다고 해도 사업의 차별점과 실행 계획이 탄탄하면 충분히 선정될 수 있어요. 정부 지원 사업은 혁신성과 사업성을 보지만 그 혁신이 꼭 특허로 증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특허가 있다면 아이템의 기술적 보호나 신뢰도를 높이는 장점은 있지만 초기 창업 단계에선 고객 문제를 잘 해결하는 아이디어와 시장 전략이 더 중요합니다. 즉, 우리만의 강점! 이 특허든 노하우든 어떤 형태로든 드러나게 되고 특허가 없다고 불이익을 주는 건 아니니 걱정 말고 지원하세요. 아이디어가 처음엔 평범해 보여도 실행 방식에 따라 충분히 성장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거창한 기술 혁신일 필요는 없고 시장에 실질적 가치를 주는가가 중요해요. 내 아이디어를 기존보다 어떻게 잘 실행을 할지, 어떤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지를 부각해보세요. 자, 예를 들어 비슷한 서비스가 있더라도 내가 타깃으로 하는 세그먼트가 다르다거나 운영 전략이 독특하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결국 왜 우리 팀이 이 사업을 하면 성공할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한다면 평범한 아이디어도 빛날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공고문에 평가 항목과 배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및 아이디어 우수점 30점, 시장 및 경쟁력 25점, 사업화 전략 25점, 팀 역량 20점 이런 식으로요. 즉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평가위원 주관이 들어가는 발표 평가 단계에서는 핵심 아이템의 매력도와 시장성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분석이 부실하면 감점되고 반대로 시장은 커도 아이템이 평범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팀 역량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편입니다. 즉 팀의 치명적 약점이 없으면 기본 점수를 주지만 핵심 인력 부족 등 문제가 있으면 큰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항목만 잘 쓰기보다는 약점을 남기지 않고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서류 평가를 통과하면 발표 평가를 보게 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선정 절차는 보통 1차 서류 심사 후 2차 대면 발표 평가로 이루어져요. 발표 평가에서는 약 15분 내로 발표와 질의응답을 진행하는데 이때 사업계획서 내용을 슬라이드 발표 자료로 요약하여 설명하게 됩니다. 미리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핵심 포인트 위주로 연습해 두는 것이 좋아요. 또 예상 질문 리스트를 만들어 답변을 준비하면 질의응답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첫째, 서류 평가, 둘째, 발표 평가, 이 2단계를 거칩니다. 우선 제출한 사업계획서로 서류 심사를 진행해서 보통 모집 정원의 23배수로 1차 통과시킵니다. 그 다음 발표 평가에서는 지원자가 PT 자료를 준비해 5분에서 10분간 발표하고 심사위원들과 Q&A를 진행합니다. 발표 평가는 서류 점수와 합산하거나 별도로 평가해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일부 사업은 서류 평가만 선정하기도 하고 발표 대신 면접 형태로 질의응답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모두 이러한 2단계 평가가 기본이며 평가위원 3인에서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평가합니다. 결과 발표까지 일반적으로 서류 접수 후 한 달 안팎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위원들은 사업자의 시장성, 실행 가능성, 그리고 창업자의 역량 등을 중점으로 봅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장 규모와 필요성, 제품의 혁신성, 그리고 수익 모델의 타당성을 평가합니다. 또한 팀 또는 창업자의 전문성과 추진력, 예산 계획의 적절성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마다 세부 평가 항목과 배점은 다르지만 요약하자면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창업자가 그것을 해낼 사람인가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시장에 대한 이해 플러스 실행력 플러스 차별화 요소, 이 세 가지가 높은 점수를 받는 핵심 요소입니다. 심사위원마다 관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세 가지를 중점 평가합니다. 자, 첫째, 아이템의 혁신성과 사업성입니다. 제시한 문제가 의미 있고 아이템이 참신한지 또한 시장성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둘째, 실행 계획의 구체성과 준비도입니다. 목표 시장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었는지 마케팅, 재무계획 등 실행 전략이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지를 봅니다. 셋째, 팀의 역량과 의지입니다. 이 팀이 과연 이 사업을 해낼 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할 팀인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요약하면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이며 누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특히 중점적으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도 이 셋을 염두에 두고 쓰면 핵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실수로는 첫째, 두서 없이 장황하게 쓰는 것. 둘째, 데이터 없이 주관적 주장만 있는 것. 셋째, 평가 항목을 골고루 채우지 못한 것. 넷째, 지원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두서 없다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바의 우선순위가 안 보이는 계획서를 뜻합니다. 장황은 한데 핵심은 없는 글을 피하려면 항목별로 핵심 메시지를 한 줄로 요약해서 먼저 전하고 세부 계획을 다른 식으로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지원사업 목적과 불일치한 내용이란 예를 들어 사회적 가치 창출이 중요한 사업인데 전혀 그런 언급이 없다든지 지역 특화 사업인데 해당 지역 연계점이 없다든지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공고문의 사업 취지와 평가 요소를 다시 살펴보고 반영해야 됩니다. 또한 기본 형식 오류는 치명적 실수이니 반드시 피하세요. 공식적으로는 공고문의 평가 항목과 배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 및 아이디어 우수성 30점, 시장 및 경쟁력 25점, 사업화 전략 25점, 팀 역량 20점 이런 식으로요. 즉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다만 평가위원 주관이 들어가는 발표평가 단계에서는 핵심 아이템의 매력도와 시장성에 높은 가중치를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 정의와 해결 방안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 분석이 부실하면 감점되고 반대로 시장은 커도 아이템이 평범하면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렵습니다. 팀 역량은 감점 요인으로 작용하는 편입니다. 즉 팀에 치명적인 약점이 없으면 기본 점수를 주지만 핵심 인력 부족 등 문제가 있으면 큰 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특정 항목만 잘 쓰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균형 잡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일부 가점 제도나 우대 사항이 있습니다. 공고문을 보시면 청창업자, 여성창업자, 장애인 기업 등에게 소정의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업 공고별로 특정 분야에 지원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내가 해당될 법한 우대 사항이 있는지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가점이 있다고 해서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지만 동점일 때 유리하거나 하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챙길 수 있는 건 챙기되 본업인 사업계획서 완성도를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공식 가점 사항으로는 예를 들어 여성 창업자, 특정 기술 분야,
혹은 지역, 대학 추천 등이 공고에 따라 부여되기도 합니다. 이런 공식 가점은 해당되는 분만 받을 수 있는 것이니 공고문을 확인해서 자신이 해당되는 경우 증빙 서류를 꼭 제출하세요. 공식적인 것 외에 심사위원의 마음에 들게 하는 팁은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실행력 어필입니다. 비슷한 아이디어들 속에서 이미 이만큼 해놨습니다 를 보여주면 단연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 시제품 사진, 테스트 결과, 예비 고객 확보 현황 등을 사업 계획서에 넣으면 좋습니다. 둘째, 데이터와 증거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주장만 있는 계획서보다는 설문조사 결과, 시장 리포트 인용, 경쟁사 비교 등이 있는 계획서가 믿음이 갑니다. 셋째, 차별화 포인트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들이 여러 계획서를 보다 보면 기억에 남는 건 뚜렷한 한 가지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우리 아이템, 팀의 가장 큰 강점을 초반부터 각인시키고 발표 때도 그 메시지를 반복하면 좋습니다. 심사위원 전원이 해당 분야 전문가일 수 없기 때문에 전문 용어의 난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꼭 필요한 기술 용어라면 쉬운 말로 풀어서 변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저희 제품은 CNT 센서를 활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괄호 안에 설명을 붙일 수 있습니다. 또는 용어 해설표를 부록에 따로 두고 번호나 각주로 참고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술의 핵심 원리를 어필해야 하는 경우라면 그림이나 비유를 활용해 쉽게 전달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점수를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술 설명은 대중적 수준에서 명확히 하되 깊은 내용은 묻는 질문에 대비해 발표 때 답변으로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너무 피상적으로만 쓰는 것도 안 되지만 핵심이 아닌 자세한 기술 스펙은 과감히 생략하시고 필요시 추가 자료 제공 가능 정도로 언급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가능하면 첨부하시는 것도 도움될 수 있습니다. K-스타트업 신청 시스템에 필요한 경우 영상이나 시연 자료를 링크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완성된 제품이 없다면 모급이나 데모 영상도 좋습니다. 다만 평가위원들이 모든 추가 자료를 꼼꼼히 보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핵심 내용은 사업계획서 본문에 충분히 담아야 합니다. 첨부 자료는 말 그대로 보조수단이므로 짧고 임팩트 있게 만들어서 관심을 끌고 자세한 설명은 발표 때 직접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지원 자체는 여러 곳에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지원 사업도 동시에 신청하곤 해요. 다만 동일한 시기에 두 곳 모두 선정되는 건 제한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비슷한 창업 사업과 지원 사업 두 개에 합격한다면 실제로는 한 곳만 선택해서 협약을 맺어야 돼요. 일부 R&D 사업 등 성격이 다른 사업과는 중복 수행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같은 유형의 작은 지원 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사업자 등록이 안 된 예비 창업자가 대상이고 초기 창업 패키지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를 이미 설립한 초기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자격 요건상 동시에 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이전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선정되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상태라면 초기 창업 패키지에도 도전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시즌이 달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지 동시에 두 개를 받지는 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 상황에 맞는 하나의 프로그램에 집중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의 경우 평균 5천만 원, 최대 1억 원 초기 창업 패키지의 경우 최대 1억 원 정도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마케팅, 특허 출원, 법인 설립 등 창업 사업화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쓸 수 있지만 인건비 중 대표자 급여나 사무실 임대료 등은 일부 제한이 있고 차량 구입이나 부동산 매입 같은 자산 취득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집행 시 정해진 예산 비율과 항목에 맞게 써야 하며 정산 단계에서 영수증 증빙을 통해 사용 내역을 검토받기 때문에 용도 제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후속 지원을 받게 됩니다. 먼저 전문 멘토링과 창업 교육이 제공되고 사업 진행 중에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또 주간 기간을 통해 네트워킹 기회도 얻게 되어 같은 기수 창업자들이나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는 행사, 데모데이 등에 참여하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특허, 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연결해주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인프라가 있는 경우 활용할 수도 있어요. 요약하면 선정되면 돈 플러스 교육 플러스 멘토 플러스 네트워크 구조의 패키지 지원을 받아 초기 사업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비 창업자는 선정된 후에 주간기관의 안내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보통 협약 체결 전에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자가 없다는 전제 하에 뽑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 후에는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법인 설립이나 개인 사업자 등록을 공식화하는 거죠.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못하면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처럼 이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엔 따로 신규 등록이 필요 없지만 예비 창업 지원 사업에서는 사업자 등록이 최종 필수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물론입니다. 한번 탈락했다고 해서 다시 지원하지 못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첫 지원 사업에서 떨어졌다가 피드백을 반영하여 계획서를 보완한 뒤 다음 기수에 합격하는 사례가 흔해요. 정부 지원 사업은 매년 또는 수시로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되었다면 부족했던 부분을 개선해서 재도전하시면 됩니다. 다만 같은 해 동일한 사업에는 중복 지원이 안 되니 다음 공고나 다른 유사 사업을 노려보셔야 해요. 탈락했다고 낙심하기보다는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하는 것도 창업 과정의 일부니 다시 도전하시는데 주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